제4화 무리드 요새에서의 새로운 임무. 광산에서의 임무를 완수한 후 팀 전체가 왕국의 중요한 방어 거점인 무리드 요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베네팀과 도타는 일을 하기 싫어서 골목길로 숨어들었습니다. 도타는 도둑질 버릇 때문에 또 잡동사니를 주워왔습니다. 하지만 베네팀은 이곳 주민들이 만만치 않으니 도둑질 버릇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한편 자이로의 숙소에서는 아무리 봐도 감옥처럼 보이는 곳인데 의외로 남자 주인공은 독서 취미가 있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열중해서 읽고 있는데 여신이 난입해서 자이로에게 축제에 데려가 달라고 떼를 씁니다. 당연히 자이로는 거절했고 축제에 안 갈 거면 베네팀이 새로 선물해준 체스라도 두자고 합니다. 자이로가 또다시 거절하자 테오리타는 기분 나빠합니다. 이때 키비아가 문 밖에 나타나서 은밀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세 사람은 축제에 갔고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여신 테오리타도 데리고 놀러 나갔습니다. 거리에 나가자 테오리타는 매우 들떴습니다. 여신이라 해도 역시 어린아이니까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사탕이며 국수며 하지만 여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키비아는 아이스크림이 수도의 특산품이며 토핑으로 꿀과 견과류와 캐러멜이 들어간다고 설명해줍니다. 어린아이는 단 걸 좋아하니까 테오리타는 그 말을 듣고 신이 나서 남자 주인공에게 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자이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지갑을 꺼냅니다. 그는 겸사겸사 키비아에게도 권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안 먹으면 됐고 두 개만 사기로 합니다. 테오리타가 줄을 서 있는 동안 키비아는 남자 주인공에게 그를 놀라게 할 진실을 고백합니다. 최근 키비아는 자이로와 영웅들을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쓰레기 범죄자로 봤지만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행동을 보고 시선이 바뀌었고 심지어 자이로가 테오리타의 목숨까지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이로는 어리둥절해합니다. 키비아는 국가 1급 기밀문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테오리타는 북쪽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제13기 사단이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신전 측은 테오리타와 계약을 맺어 전투에 내보내길 원했고 군대 측은 자이로가 여신을 죽인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해부하고 연구해서 여신을 복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는 병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신을 죽일 수 있다면 여신을 복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도타가 테오리타가 든 관을 훔쳤고 그 후 자이로가 우연히 먼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짧은 시간 안에 두 마리의 마왕을 죽인 것은 테오리타가 실험대 위에 오르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이로는 매우 분노했고 군대 녀석들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키비아는 여신이라면 보통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테오리타는 칼을 소환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서 다른 12명의 여신에 비해 패급 취급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제야 자이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날 키비아가 병사들에게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명령했던 것은 사실 속죄를 위해 희생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위층이 여신 테오리타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는 키비아에게 다음 임무를 바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많은 임무를 수행해서 테오리타가 매우 강하고 실험용으로 쓰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으며 오직 그 방법만이 테오리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키비아는 새로운 임무인 무리드 요새 방어를 맡깁니다. 잠시 후 자이로와 베네팀은 작전 지휘관을 만나러 갑니다. 임무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성을 방어하며 죽을 때까지 싸워 최대한 많은 괴물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지는 마왕을 구역으로 유인한 뒤 마지막에 제9여신의 광역 독소를 활성화해서 해치우는 것입니다. 자이로는 비웃으며 독소는 기절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절시킨 다음에는 어쩔 것이냐며 마왕이 기절해서 깨어나면 그들은 끝장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 다 지휘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요새를 연쇄 도살장으로 만들어 9마리의 마왕을 요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로와 영웅 동료들의 임무는 다 죽을 때까지 총알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듣자마자 허점이 있었는데 성 안에서 독가스를 쓰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독가스가 그들까지 다 죽일 텐데 말입니다. 이때 베네팀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니 놈을 함정에 유인하고 나서 우리는 도망치면 안 됩니까? 왜 꼭 죽어야 합니까? 지휘관은 차갑게 말합니다. 법은 법이니 토를 달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누구든 요새에서 도망치려 하면 목에 있는 영웅 문신이 활성화되어 폭발해 죽게 될 것입니다. 자이로는 왜 고위층들이 5번이고 7번이고 그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긴장했지만 베네팀은 반대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저희가 이 자살 임무를 맡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법을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성에서 도망치면 팀 전체의 문신이 활성화되어 즉사하는 대신 다같이 도망쳐야 활성화되어 죽는 걸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삶을 비관한 녀석이 팀 전체를 해치려고 혼자 밖으로 뛰쳐나가면 억울하게 다같이 죽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동의하는 눈치이자 자이로가 나가기 전에 틈을 타서 베네팀에게 당부합니다. 기왕 법도 바꾸는 김의 병력과 식량도 더 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법도 고치는 마당에 베네팀에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니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베네팀이 이렇게 말재주가 좋은 이유는 그에게 불량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 수용소에 갇히기 전 베네팀은 천재적인 사기꾼이었고 불량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때 왕궁을 서커스단에 팔아넘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잡힌 이유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는 황색언론 기자였는데 상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해서 썼더니 대중들이 그걸 맹신해버렸습니다. 꾸며내는 재주가 너무 뛰어나서 고위층에게 잡혀 처벌받게 되었고 그 벌로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차부라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녀석은 눈이 매우 좋은데 도박을 하다가 상대방의 속임수를 쉽게 간파하고는 누구를 속이려 드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우겨대자 차부는 즉시 상대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이 차부라는 놈은 매우 잔인한 녀석인데 그의 과거를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화 이번 화에서는 자이로의 영웅 그룹에 합류하게 될 새로운 캐릭터인 차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웅이 되기 전의 과거를 보면 차부는 원래 조직에서 길러진 암살자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암살자 조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암살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심리 조작과 잔인한 고문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살인 기계가 되게 만들었고 이런 암살자들에게 인성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부는 한 달에 12명이나 죽이면서도 태도가 매우 오만하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때로는 기분이 내키면 죽였는데 죽이기 쉬워 보이는 사람을 노렸습니다. 죽이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고 자신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아끼는 사람은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국의 법대로라면 이런 잔인한 놈은 즉시 사형을 당해야 했지만 이 녀석에게 죽음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차부는 가볍게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게 있다는 말에 신문 중 처음으로 차부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심판관은 그에게 영웅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웅이 된다는 것은 편안하게 죽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키비아와 자이로의 영웅팀은 최후의 방어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웅팀의 차부가 합류했습니다. 차부가 들어오자 팀이 갑자기 활기차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끄러워졌습니다. 차부는 길을 가는 내내 쉬지 않고 떠들어대서 모두가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죽다 살아나기를 반복하고도 미치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미칠 뇌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이로는 참다 못해 차부에게 말 좀 줄이라고 합니다. 비록 연쇄 살인마의 냉혈한이지만 이 녀석은 자이로를 매우 존경하며 형님으로 모십니다. 자이로가 한마디 하면 바로 말을 듣습니다. 그는 남자 주인공이 화내는 것을 보고 서둘러 사과했고 심지어 도타에게도 자이로 형님께 같이 사과하라고 시킵니다. 조금 가다가 일행은 마왕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달팽이 모양의 마왕은 뒤에 수많은 작은 괴물을 거느리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요새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해가 지기 전에 요새에 도착할 것입니다. 자이로는 키비아에게 아군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습니다. 키비아는 믿을 만한 병사가 50명 정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자이로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런 수의 좀비 같은 괴물들을 상대로 그 적은 병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베네팀이 재치있게 돈을 써서 미리 가서 사형수들을 모집해 임무에 참여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도타가 무리의 선두에서 달리는 몇 마리의 괴물을 발견했습니다. 차부는 정찰병이라고 판단하고 숲속에 있는 괴물 개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키비아는 차부가 멀리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며 눈이 그렇게 좋냐고 묻습니다. 자이로는 차부의 눈이 매우 좋아서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설명하며 차부에게 정찰병 괴물 개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차부는 명령을 듣고 특수 마법창을 꺼내 조준합니다. 역시 최고의 사격 실력과 독수리 같은 눈으로 차부는 정찰 괴물들을 모두 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찰병을 해결했으니 이제 함정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키비아는 자이로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요새 사수 계획은 자살이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자이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 웃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테오리타가 실험실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녀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들이 일을 마치니 어느덧 오후가 되었습니다. 자이로와 키비아가 요새로 돌아오자마자 제9기사단의 지휘관인 호드와 그의 여신을 마주쳤습니다. 호드는 키비아가 이 사형수 영웅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대신 남아서 죽기로 결심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왜 그녀가 이들에게 기대를 거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멍청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무사함을 빌어주었습니다. 키비아를 대할 때는 그랬지만 호드가 자이로를 마주했을 때는 대놓고 경멸했습니다. 호드는 자신의 여신 펠메리에게 자이로는 여신을 죽인 전과가 있으니 위험하다며 멀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떠나기 전 호드는 펠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뒤 병사들과 여신을 이끌고 떠납니다. 남자 주인공은 키비아에게 적의 구번여신이냐고 묻고 키비아는 맞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독약의 여신 펠메리입니다. 그 여신이 성 안에 남겨둔 것은 수많은 독가스 통이었습니다. 맥주통처럼 생겼지만 맹독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은 기껏해야 마왕을 마비시킬 뿐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차부는 독가스통을 보고 다가올 전투에 매우 들떴고
휴식 시간에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남자 주인공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의 나쁜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테오리타가 나타나 질투를 합니다. 여신은 자이로가 정찰하러 갈 때 자기를 빼놓고 가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화난 이유는 테오리타가 방금 9번 여신 펠메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테오리타가 몰래 지켜보니 펠메리는 호드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을 하루에 7번이나 받았습니다. 반면 만난 이후로 자이로는 테오리타의 머리를 한 번도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키비아가 다가와 여신을 달랩니다. 사실 오늘 정찰을 간 건 바쁜 일이 있어서 여신을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하며 키비아가 일부러 숲에서 테오리타를 위해 과일을 따왔다고 합니다. 과일이 아주 달다고 했지만 테오리타는 더 화를 냅니다. 키비아와 자이로 두 사람이 같이 간 게 수상하다며 숲에서 둘이 같이 과일을 딴 거냐고 따집니다. 테오리타가 아무리 토라져도 남자 주인공 자이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초병이 키비아에게 낯선 남자들이 뒷문에서 자이로를 찾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나가보니 그들은 예전에 자이로가 구해줬던 광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이로는 민간인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아 처음에는 거절하고 처자식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은혜를 갚으러 온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고 싶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마왕이 이 요새를 통과하면 그들의 마을도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때 노르가유가 나타나 광부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자이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저녁이 되어 마왕이 가까이 오자 자이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타치야는 지하 통로 봉쇄를 막고 차부는 죄수들과 함께 뒷문을 지키며 노르가유는 광부들과 함께 저격팀을 지원합니다. 자이로는 최전선에서 마왕과 직접 맞서기로 합니다. 잠시 후 자이로는 새로 모집한 사형수들을 만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대머리의 덩치 큰 녀석이 말을 듣지 않고 남자 주인공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즉시 그중 한 명이 차부에게 응징당합니다. 자이로는 급히 가서 차부를 꾸짖으며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그 후 자이로는 자신에게 온 개인적인 편지 때문에 베네팀과 회의를 합니다. 보낸 사람은 마스티볼트 가문의 프리엔시 마스티볼트였습니다. 프리엔시는 남자 주인공에게 성을 방어할 2,000명의 군사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자 주인공은 그 가문 사람들을 싫어해서 베네팀에게 거절하라고 합니다. 베네팀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자 결국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베네팀은 다른 주제를 꺼내며 세상의 마왕을 숭배하고 마왕이 인류를 멸망시키길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냐고 묻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세상에 마왕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마왕 무리가 긴 괴물 행렬을 이끌고 그들의 요새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는 마왕의 선봉대인 말 괴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일제히 성벽을 공격했지만 빠르게 전멸했습니다. 노르가유 왕은 이때 광부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방어막을 작동시키라고 합니다. 방어막에서 즉시 푸른 번개가 솟아올라 안으로 들어오려는 괴물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차부와 죄수들은 저격총을 사용하여 다른 길로 침입하려는 괴물들을 죽였고 키비아의 부대는 최전선으로 나가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자이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무리의 인간들이 말 괴물을 타고 요새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새 안에 인화성이 강한 와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모두가 불을 끄느라 혼란에 빠졌고 그 틈을 타 괴물 기병대가 정문을 부수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이전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왜 인간이 개입했는지 어떤 세력이 인류의 멸망을 원했는지는 6화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제6화 자이로와 테오리타의 달팽이 마왕 토벌 여정. 이때 성벽은 이미 함락되었고 자이로와 팀 전체는 인간과 괴물 모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자이로는 키비아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저 말 괴물을 탄 병사들이 누구인지 아냐고 물었지만 키비아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활을 아주 잘 쏘는 것으로 보아 정규 훈련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말 괴물을 탄 인간 무리는 이때 요새의 지하 터널을 공격했습니다. 위쪽에서는 노르가유 왕이 어쩔 수 없이 대구경 대포를 가동했습니다. 이는 현재 거대 괴물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티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성벽이 무너졌으니 괴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은 남자 주인공과 테오리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왕을 죽여야만 나머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베네팀과 타 치아가 있는 요새 지하 터널로 적들이 말을 타고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놈들은 이곳에 타치아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적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크게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적을 해치웠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타치아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마치 악마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남자 주인공 쪽으로 돌아와서 자이로와 테오리타는 최전선에서 싸우며 마왕에게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작은 괴물들을 처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괴물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마리씩 죽여서는 안 되니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자이로가 테오리타를 안고 도망치려는데 진의 괴물이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진해를 죽이고 바로 뒤에 있는 벽으로 숨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낯선 깃발을 든 무리가 보였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베네팀이 2,000명의 군사를 받기 위해 귀족들과의 거래를 일부러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네팀이 자신을 속인 것에 매우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도타도 남자 주인공에게 연락하여 자이로의 명령대로 용병들을 고용해서 괴물 잡는 것을 도우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병들이 왜 화가 나서 도타를 쫓고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도타가 도둑질 버릇을 못 버리고 용병들의 돈까지 훔쳐서 그들이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이 많아져 전장이 혼란스러워지자 마왕이 주의를 뺏겨 빈틈을 보였습니다. 자이로는 즉시 기회를 잡아서 마왕이 방심한 틈을 타 공중으로 뛰어올라 괴물의 머리 바로 위로 갔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테오리타에게 어서 필살기를 써서 거대한 검을 소환해 마왕을 꿰뚫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무거워도 마왕의 발을 묶는 정도일 뿐 잠시 후 검은 사라질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후 미리 함정을 설치해둔 곳으로 가서 마왕이 머리를 들이밀게 유인해 함정에 빠져 땅속으로 꺼지게 만들었습니다. 테오리타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5개의 거대 검을 추가로 소환해 괴물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이 5개의 검은 사라지지 않고 깊이 박혀 괴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왕이 죽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괴물 몸 안에서 눈 하나가 튀어나와 수많은 가시를 발사해 남자 주인공과 여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이로는 테오리타를 보호하기 위해 괴물의 가시를 대신 막았습니다. 마왕은 이때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 달팽이 시체 아래에서 큰 나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테오리타가 가보니 다행히 남자 주인공은 살아있었습니다. 자이로는 처음에 의기소침해져서 테오리타에게 너는 한계에 도달해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어서 도망가라며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신의 열정이 자이로의 전투 의지를 다시 깨웠습니다. 테오리타는 어떤 마왕도 살아남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검을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검을 소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이로는 그동안 버텨야만 했습니다. 괴물은 그들을 죽이려고 수많은 촉수를 발사했고 남자 주인공은 한 번에 하나씩만 막아낼 수 있어서 결국 중상을 입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행히 도타와 차부가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멀리서 총을 쏴 남자 주인공과 여신을 도왔습니다. 괴물이 남자 주인공을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마침내 검 소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괴물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성검이었습니다. 자이로는 성검을 잡고 괴물의 눈을 정면으로 찌른 뒤 비틀었습니다. 마왕은 검으로 빨려 들어갔고 성검은 즉시 진흙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은 드디어 끝났고 여신과 자이로 모두 기진맥진하여 기절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남자 주인공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 그를 문병왔습니다. 그는 바로 제12성기 사단의 대장인 카프젠이었습니다. 그는 자이로에게 마왕을 토벌한 사건 이후 자이로와 여신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를 싫어하는 적대 세력이 많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자이로는 이 녀석을 꽤 싫어해서 빨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때 테오리타가 자이로를 문병 왔는데 자이로가 멍한 표정을 짓자 테오리타는 지난 전투의 부상이 너무 심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이로는 부드럽게 테오리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절대 잊지 않았다고 말하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줍니다. 이것은 자이로가 진심으로 테오리타를 칭찬한 첫 번째 순간이며 남자 주인공이 이전 여신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후 마음을 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6화가 끝납니다.